네. 저희 22기 함께 읽는 책으로 초등 공부 습관잡기 22기. 저희가 자기주도로 바꿨죠.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없다. 사교육을 이기고 상위 1%로 도약하는 힘. 바로 요 책입니다. 요 책이고요. 22기 함께 읽는데 이전에 세 번 같이 읽었어요. 제가 7기, 8기를 따로 또 한 번 읽고 저자 모시고 온라인으로 북토크도 했었고요.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에도 북토크는 아니었죠.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 강의를 요약한 글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같이 들어도 그 강의 내용을 다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글로 정리한 게 있는데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2일에 나와서 이제 곧 나온 지 2년이 되는 책이에요. 2년. 이분의 저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올라갔을 때 발행된 책이고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3을 끝내고 이번에 카이스트에 최초 합으로 붙었고 지금 여행 중입니다. 중국 여행 가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 6년 만에 여행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셨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죠. 공부에 관해서. 그래서 너무 비슷한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영어는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 보면 읽으신 분들 아시죠? 안에 동네 작은 15만 원짜리 공부방에 가서 이제 내신은 100점이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과학고 영어와 카이스트나 뭐 포공이나 그 이공계 쪽의 영어를 커버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현실을 알고 있고 과학고에 간 정도의 아이가 대학을 못 간다 하더라도 성균관대 정도는 가거든요. 한국에서. 이공계로 간다는 가정하에 그럼 성균관대 이상의 탑스쿨에 가면 영어 수업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학 강의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강의를 영어로 하면 과제도 영어로 하겠죠? 네. 그래서 어 궁금했어요,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대학 붙고 나서 영어가 정말 이제 큰 과제로 남아가지고 영어 공부를 진짜 빡세게 한 12월 말부터 2월까지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는 똑같아.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요 저자분은 요 블로그 하시는 분이에요. 블로그에 엄청 오랫동안 글을 써오신 분이고요. 이 책 외에도 다른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사실 요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책이 나오기 전 마지막 책이 아이의 꽃마른 기다림입니다. 라는 책이었고요. 요때도 사실 과학고 간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 얼마나 잘했겠어요. 거의 중학교 때 전교 1등만 했다고 나와 있는데 학군지 학교에서 전교 1등이 아니고 중학교 점수는 사실은 다들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 때는 우리의 공부 잘해라고 썼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엄청 작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막 곱게 곱게 키운 아이인 거예요. 막 몸무게 100g 빠지는 거 아까워하면서 키운 그런 아들이었는데 지금 거의 180이에요. 엄청 많이 컸거든요. 여전히 마르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키워낸 아이가 있고 올해 새 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책을 제가 쓰고 있는데, 제 책을 쓰는 거에 코칭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써야 되는데 바빠서 못 쓰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책을 쓰실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가시면 이분이 아이와 어렸을 때 뭘 했는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을 홍보할 때, 그, 출판사에서 이런 거를 썼어요. 민지 엄마는 사교육비 월에 얼마나 써요? 대치동 학원 다니는데 월 130만 원 넘게 들어요. 저거는 정말 책이 나왔던 2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많이 들죠. 훨씬 많이 들고요. 그, 제가 여기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캡처해 놓은 영상에 연예인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얼굴 보면 다시 아실 것 같은데, 그 축구 선수랑 결혼했던 여자 연예인이 있었는데, 연예인 김성은 얼굴 보이십니까? 요분? 이분 인스타에 나온 걸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이분이 연예인 김성은 축구 선수 정조국 부부, 초등학생 1학년 한 달 학원비 약 230만 원, 5살 아이 한 달 학원비 약 95만 원, 합해서 325만 원입니다. 둘. 지금 초등 1학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초등학교 때 학원비랑 중학교 학원비랑 고등학교 학원비가 1대 2대 4 정도 차이 납니다. 1대 2대 4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그러니까 보통 6학년 때 오릅니다. 6학년 2학기쯤에 6학년 때 한번 오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한번 오릅니다. 그게 두 배 뛰어요, 거의. 두 배 뛴다는 얘기는 수강료도 좀 바뀌지만 시간이 달라요. 더 길게 있게 하거든요, 학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아? 라는 생각을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질문을 하시죠. 학원은 내 아이를 진정으로 생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학원은 솔직히 교육자도 있어요. 있는데 돈 벌려고 학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돈을 위해 운영하는 곳들도 흔하다. 네, 흔하다. 적지 않다 아니고 저는 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명문대를 졸업하진 않으신 평범한 엄마고요. 이 8만 원이라고 하는 게 과학고 면접 대비 시험 출력하는 비용으로 8만 원 썼다고 했거든요. 뭐 족보닷컴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내려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고 입학시키고 그 이후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죠. 과학고 붙고 나서는 대치동 수학학원 다녔고 그때그때 필요한 학원들을 다녔습니다. 뭐 많이 다닌 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카이스트 갔는데 음, 공부 말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쓰고 싶었다라고 이 책을 썼고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이시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나무보다 숲을 보는 최상위 공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상위 공부법 별거 없어요. 최상위 공부법은 사실은 다 알 때까지 한다. 얘기 다거든요. 응.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을 조장하는 말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른 애들은 여기를 합니다. 빨리 따라잡아야죠. 왜 여태 안 시키셨어요? 정말 많이들 하는 얘기예요. 정말 많이 하고 저한테도 사실 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애들 그렇게 해서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빨리 어디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형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저도 어렸을 때 대형 학원 다녔어요. 뭐 저는 과외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대형 학원 다녔고 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물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가 좋다, 100% 나쁘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내 아이에게 관심 없는 학원에 보내는 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많거든요. 내 아이가 어떤 유형을 좀 잘하는지, 특징이 뭔지, 어떤 농담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학원도 많아요. 그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작은 학원이라고 다 케어를 잘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제 아이를 모르니까요. 이분의 성격이 저와 되게 비슷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뵀는데 정말 비슷해요. 그냥 살아온 과정은 다른데 성격이 비슷해서 뭐 어떤 문제를 딱 얘기 나누면 사회적 이슈나 여러 가지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나누면 생각이 되게 비슷해요. 정말. 그래서 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저도 완전 공감하거든요. 너 뭐 돼? 약간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면 너 누구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낳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너 내 애를 몇 번이나 봤다고?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솔직히 저희 친정엄마나 시어머님이 오셔도 그 얘기를 해요. 물론 너는 전엄맘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엄맘이 아니라 해도 할머니가 하루 종일 끼고 키운 애가 아니면 부모가 더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말고 내 아이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좀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몰입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차이가 난다는 게 작가의 지론인데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책에 나와 있고, 저희 학교 강의 오셨을 때는 그 흙에다가 자석 굴리면 철가루 조금씩 묻는 거 아시죠? 철가루. 그거를 모으게 했던 경험도 얘기해 주셨고, 숫자 1부터 하나씩 키워가면 숫자 세는 경험도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소소한 것부터 게임, 보드게임, 뭐, 겨울에 산책을 많이 다니는 가족인데 산책을 가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그 조그만 천에 바위 사이사이에 물이 이렇게 살얼음이 끼잖아요. 그거를 얘가 지금까지도 깨고 다녀요. 고3인데. 아니, 고3 아니, 그 졸업했어요. 대학교 1학년인데 지금도 그걸 깨고 다니는 애예요. 이거를 허용해주는 부모.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게임하고 있죠? 루미큐브를 9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더 하고 있고요. 온라인 레이싱 게임은 전 세계 탑10에 든 적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탑10 하려면 정말 미친 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모가 뒤에서 응원해주면서 막 하고 있었던 경험. 저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는. 네. 대화에도 많이 한다. 이분의 책에 대한 얘기를 저희 멤버님 중에 요 하는 사랑 보셨다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 보람님도 그렇고 몇 분들 저랑 같이 했었잖아요. 남편분도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두 번 만났는데 남편분도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이 부부도 대화가 넘치고 아이와도 대화가 넘치는 분이에요. 놀라우신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는 사교육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공부의 본질을 봐야 한다. 작은 등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2년 전에 책을 냈는데 반향을 많이 불러일으켰지만 이분의 온라인 그 강의했던 영상에 가서 댓글을 보시면 되게 속상해요. 니는 애가 똑똑하니까 그렇지.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런 글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 저희 남편이 그걸 보고 정말 화를 냈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저런 말이나 싸지르고 있으니 애가 잘 될 리가 있나. 저희 점잖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공감합니다. 예.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부모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아이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키운 부모의 정성을 쉽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이 책을 보고 방향을 많이 바꾸신 분들도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지금 세 번을 봤는데요. 정확하게. 발췌독한 거 빼고요. 세 번을 보고 제 나름의 정리한 한 페이지입니다. 제가 재해석한 이 책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지 해보자면 이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안 읽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가 책임감을 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왔다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책임감, 절제력, 성실성, 태도, 노력 등은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전해집니다. 우리 부부가 낳은 아이이고 내 손으로 키운 아이는 우리가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라가면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것에 대해 치열하게 대화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학원의 마케팅 언어에 휘둘리지 말고 가족들이 대화하며 메타인지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배움은 즐거운 일입니다. 부모는 해야 할 일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보급병입니다. 공부가 아이에게 잘 하고 싶은 것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봅시다. 이거예요. 한 페이지 요약 읽으신 분들 잘 됐죠? 네, 요 내용이에요. 부모 역할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공부를 잘했던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닌데, 부모의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사람 많죠? 많아요. 사회생활 해보면 많잖아요. 하다못해 택배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동네에는 빌런 택배 기사님 안 계세요? 택배 대충 배달하고, 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시라고. 이런 분들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하다못해 그 사소한 일들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이라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반 부반장님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 부반장님, 사실 저희 세대인데 운동선수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만 해요. 요즘 운동하는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성적이 너무 떨어지면 특정 종목들은 아예 출전을 안 시켜줘요. 되게 혹독해요, 요즘 더. 네, 근데 저희가 자랐던 시대는 야만의 시대 아닙니까? 네. 네, 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공부 가르칠 때 보면 이 김현주 작가님이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를 해요. 왜냐하면 답지에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이걸 읽고 아이가 말하는 걸 들으면 애가 안다 모른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문해력과 언어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자기 몫을 하고 사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언어력이 없다? 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어력이 퇴화했거나 아니면 한 번도 명민하게 뭘 판단해 본 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짜. 회사에서 밥그릇
찾고 살고 계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술과 운동과 다 상관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내 밥그릇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되게 운 좋게 남편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나는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로 산다면 이게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전력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면 내가 내 밥그릇 못 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적으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사는 성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책임감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애들 양육에 교육도 할 수 있다. 라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간에 얘기하는 부모의 뭐 정보력이 없으면 공부 못했던 부모는 안 되고 뭐 모르는 부모는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자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나도 공부 잘했던 부모가 아닌데 요런 방법으로 해봤다. 네, 그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 안 해봤으니까 난 잘 몰라. 난 안 된다고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고 했어. 책에 나와 있잖아. 답지에도 있고 요즘은 QR코드 다 붙어 있죠. 그 중학교 수학을 어른 돼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정승재 강의 여러분 보시면 진짜 재밌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생 때는 정승재 선생님 레벨로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책 내용 훑어보기는 좀 간략히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챕터가 이제 4장까지 나와 있고요. 여는 글과 닫는 글이 있는데 책을 만약에 안 읽은 분이 계신다면 여는 글은 빌려서라도 꼭 보십시오. 여는 글 읽으면 막 몸이 막 여기저기 아파요. 막 두드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꼭 겪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겪으셔야 돼요. 자, 앞서고자 하는 치열한 욕망, 공부를 못했던 부모님께 노력 타령, 당신의 불안으로 먹고 삽니다. 뭐가? 사교육 시장이. 보석을 발견하는 과정. 우리 애들은 보석을 발견하고 있는데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 보석 발견 못하겠지요. 이 말 하는 거고요. 영재원의 악의 축이라고 써놨는데 저 이거 너무 통쾌했어요. 너무 통쾌했어요. 그리고 이대 공대. 이대 공대 사실은 이대가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때 세대의 이대가 사실 아니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딸 키우는 엄마가 애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도 이대 공대까지 내가 봐줄게. 아니, 뭔데 자기가 봐줘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책에. 학군지와 비학군지는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같은가, 얼마나 허상인가. 학군지라서 어렵다, 이런 말 안 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번진 유행이 뭐냐? 선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제가 느꼈어요. 제가 5년 전에 이런 강의를 시작할 때쯤, 이 강의를 한 지 만 4년 지났으니까요. 그때 선행의 목표가 3년 정도 선행이 목표였고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 제가 분당에 딱 붙은 지역에 살거든요. 요 경기 남부, 여기, 나름 학군지 주변이에요, 여기도. 학군지의 그 심장이 아닙니다, 저는. 학군지 주변에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럼 여기서도 좀 한다는 애들은 적어도 2년 선행이 목표였거든요. 1년 반, 2년?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연히 고등수학을 하기를 바래요, 엄마들이. 이 동네에서. 그리고 대치동에 가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빨라졌어요, 점점. 점점 미친 듯이 빨라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동네에 다 털어서 저만큼 수학 잘 가르치는 선생님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솔직히. 근데도 제가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따지자면 저희 4학년 올라가는 막내에게 중등 3학년까지 수학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개념을 이해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심화까지 다 이해하면서 능히 풀어내게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에 맞는 문해력과 이해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아직 너무 어려요. 근데 그걸 바라고 달리는 게 현 사교육 시장입니다. 몇 년 사이에 한 2년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 더 빨라질 수 없는 건 10살짜리가 고등수학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하죠. 6년 넘으면 이게 누가 봐도 약간 학대 같거든요. 누가 봐도 학대예요. 구구단 해야 될 것 같은 애한테 3학년이면 구구단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2, 3학년 때 구구단 하니까 걔한테 고등수학을 들이댄다.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약간 15살쯤 됐는데 그래 다 컸으니까 술 한잔 해.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빨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어린이 같으면 좀 거기서는 사람들의 괴리감을 느끼지 않나? 라고 보는데 요즘 대치동에는 캠핑카 뉴스 보셨어요? 캠핑카 빌려가지고 학원 수업 중간에 캠핑카 들어서 다리 뻗고 쉬게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게 막 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캠핑카에 애들이 가방 맨 애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그게 찍힌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유행이 우리가 우리가 제가 정상이라고 해도 되나? 약간 제가 비정상은 아니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말도 안 돼 싶은 일들이 점점 계속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불안함에 근거한 게 아닐까라고 불안하지 않은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건데 저는 알 수 없어요. 좀 불안하진 않거든요. 불안하신 분이 왜 그럴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나중에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늦었다는 말. 이 말도 진짜 많이 듣는데 안 늦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승재 선생님도 얘기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공부를 해도 누구나 수학 2등급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공감합니다. 저 완전 공감해요. 1등급은 어려워요. 이게 어, 그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1등급을 할 수 있다면 원래부터 오랫동안 정말 깊이 잘해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뚫고 들어가긴 힘들어요. 근데 2등급에 걸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2장에 생각보다 더 막강한 대화의 힘. 대화를 정말 폭포수같이 많이 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 집은 정말 신기한 대화부터 정말 그 범주가 정해지지 않은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약간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생활에 관한 건 저랑 하고요. 그 외에 모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유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죠. 남들이 보기에 좀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남편이 해요. 남편이 해주는 분야가 상당합니다.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제 시댁을 갔다 왔는데 시댁에서 느낀 거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애들이 틀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75인치 TV를 놓으셨거든요. 물론 저희 돈으로 놨는데 그걸 이제 TV를 구경하느라 애니메이션 켰는데 거기 막 배경음악이 나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악의 문외 아니에요. 저는 H.O.T. 요 세대 노래는 들으면 알아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 외에 팝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도 바보예요. 한 100번 들어야, 그냥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집중하질 않아요. 네. 집중하지 않고, 제가 대학 때, 밤새 과제할 때, 한 4시간 동안 같은 음악 한 곡을 계속 튼 적이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제 룸메가 미쳤냐고 저한테 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배경음악이 지나가면 그 노래를 다 가수와 음악을 말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런 대화부터 그러면 이제 그 가수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 거죠. 그 가사는 뭐고 언제 나왔고 아빠가 중학교 때 들은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족이에요. 여기에 요즘 저희 조카까지 이제 합세를 했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틀이 없어요. 틀이 없고 범주도 없고 막 널뛰기를 합니다. 정말. 그리고 아이들이 클수록 대화를 더 많이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분도 얘기를 해요. 부부 대화도 중요하다. 아이 생각과 의견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애 장점이 뭔지도 자꾸 찾아야 된다. 진심을 담아 한마디를 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과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춘기 애는 말을 안 해. 눈깔이 뒤집어져. 방문 뜯어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방문을 뜯는 사람은 아이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이랑 관계가 되게 좋은데 방문을 뜯겠습니까? 안 뜯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 듣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자극적이니까. 거기 들으시면 안 돼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사춘기들이 부모랑 여행을 안 간다고요? 왜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네, 갑니다. 사이가 좋아요. 주말에 늘 같이 보내는 걸 즐거워해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다, 대화.
3장.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아이를 놀린다. 저 놀린다가 아이를 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저자가 정말 많이 들었고, 이제 이 아이가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요즘 저희 모교지만 요즘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 AI와 반도체 때문에 그 멸시받던 이공계가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02학번인데, 제가 02학번 때만 해도 이공계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과학고임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를 가겠다고 했더니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리시는 분이 있을 정도였어요. 종합대학을 가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거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라.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이공계는 안 된다. 막 이런. 네, 그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 한 20 몇 년 만에. 네, 지금은 되게 높은데 그래서 거기를 붙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애를 놀렸어도 됐다라는 말에 더 힘이 실린다는 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고에 붙은 걸로 엄마들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고 그래 갔지. 갔어. 갔는데 가서 뭐 가서 바닥 깔면은 그게 잘 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 정말 끝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네. 실제로 많이 들었대요. 자, 성취감,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성취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애기들 말 못할 때 하는 이 커다란 블럭 있잖아요. 블럭 쌓기 할 때부터 성취감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요즘 주변에 갓난아기 키우시는 분들 거의 없죠. 저도 거의 없는데, 최근에 아기 키운 집에 갔더니 요즘 그 아기 장난감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겉보기에 플라스틱인데, 정말 이게 이렇게 넘어질 때 찍혀도 이게 피 안 날 것 같은 약간 말캉 소재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린 아이들도 블럭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옛날에는 왜 블럭이 넘어지면 여기 찍혀서 피나고 막 그랬잖아요. 레고 그 디플로 아세요? 디플로? 디플로 뒤에 빵빵 있는 거에 찍혀가지고 이런데 뻥 뚫려서 피나는 데 저 어릴 때 많이 애들이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친구들 중에. 근데 요즘 말랑하게 나와서 많이 갖고 놀아요. 많이 갖고 노는데 그거 쌓고 흐트리고 쌓고 흐트리고 하는 것부터 성취감이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 작은 성취감들을 정말 많이 쌓아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아가 때부터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규칙이 주는 안정, 내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라. 규칙을,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해주는 거. 나는 엄마가 이거 돼, 안 돼, 돼, 안 돼. 할 때마다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엄마 저거 해도 돼요?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우리는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죠. 이게 상당히 자존감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메타인지 이야기라는데요. 메타인지. 아, 이 메타인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메타인지 없으신 분 있어요. 이거는 훈련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늘 주부님들께 예를 드는 메타인지는 음식하는 거.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신혼 때, 저녁 7시에 먹자 해놓고 저녁 다 먹으니까 8시 반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밥할 때 30분이면 될 것 같았는데 2시간 반 걸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죠?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음. 그래서 그 메타인지를 해봐야 느는 거예요. 뭘 해보냐? 만약에 내가 공부에 대한 메타인지를 가지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리에 대한 메타인지를 가지고 싶다. 요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요거 양파 다듬는데 얼마. 그리고 안 해보면 몰라요. 냉이 씻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콩나물 대가리 다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른다니까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해봐야 돼요. 해보고 또 트라이얼 앤 에러라 그러잖아요.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반영, 피드백 주고 이걸 해봐야 돼요. 누가? 자기가. 아이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대신 시도하고 실패할 걸 가늠을 해서 거기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라? 또 돌려요. 아니, 아니야, 거기 실패할 것 같아. 일로 가. 이렇게 해주면 늘지 않는 거예요. 늘지 않아요. 늘 수가 없어. 네. 엄마가 열심히 꽃길을 막 깔아줘요. 그러면 아이의 인생에 꽃길밖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소한 실수들, 작은 실수들을 빨리빨리 경험할수록 더 많이 단단해진다고 봐요. 이게 정신 승리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과에 오는 중학생들 엄마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애들이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 시험이든 수행평가든 뭐 준비물 안 챙기고 이런 거 있죠. 실수를 할 거면 중2에 하는 것보다 중1에 하는 게 낫고요. 중1에 하는 것보다 초등 6학년 때 하는 게 낫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서 지각을 해요. 이거 고1 때 하는 것보다 중3에 하는 게 낫고요. 중3보다 중1에 하는 게 낫고요. 중1보다 초6에 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집 애들은 둘 다 2학년, 3학년, 4학년 그때 늦잠 자가지고 대차게 늦잠 자가지고 10시에 학교 가본 적 있거든요. 몇 번? 네, 저도 늦게 일어난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애가 그 일로 배워요. 아, 늦잠 자면 부끄러운 거구나. 배워요. 근데 초등학교 때 늦잠 재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늦잠 자고 학교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뭐 지각 조퇴 표시 안 돼요. 선생님들도 아세요. 응. 엄마가 이렇게 제가 늦잠 잤습니다. 선생님 지금 갈게요. 이렇게 보내면 왜 그러셨어요? 이런 선생님 아무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해마다 이런 엄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를 뿐이에요. 이런 실수를 해보면 저희 아이들은 아침에 늦잠 자면 절대 저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 안 해요. 지네가 늦잠 잤는데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걸 본인이 해봐야 한다. 자, 명랑한 마음에 대해서 작가님이 자주 얘기하시고, 작가님이 되게 명랑한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을 가지고서는 명랑한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다 같이 명랑해야 돼요. 남편이 명랑하기 힘들다. 그럼 내가 명랑해야죠. 내가 꽃이라도 하나 꽂아야지, 여기에. 네. 명랑하지 않은 아이가 계속 도전하고 실패해서 자기가 스스로 피드백을 찾고 할 수 없어요. 우울감이 들잖아요. 명랑한 아이만이 이것을 버텨낼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명랑한 아이를 키우려면 명랑한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만한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저절로 일어나진 않아요. 네. 자, 사교육을 이기고 최상위권으로 가는 길. 책 육아의 함정, 뭐겠습니까? 책만 읽어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책 파는 영사들, 책값으로 집 한 채 날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완전 반대고요. 도서관 가십시오.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 책에 보면 문해력을 위해서 책을 몇 권 읽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초등 고학년을 중심으로 우리가 문해력이 좀 낮다. 근데 문해력을 적정선까지 끌어올릴 때 놀랍게도 청소년 도서로 12권에서 20권 정도만 읽으면 된다고 해요. 한 권에 2만 원 잡아도 40만 원이 안 들거든요. 산다고 해도. 근데 초등학교는 도서관법이 있어서 초등학교들마다 도서관 다 있습니다. 초중.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도서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도서관은 책이 아주 좋은 상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빵빵하거든요. 사이즈에 비해서. 해마다 새 책이 계속 들어옵니다. 도서관 가면 돼요. 응. 자, 몰입의 경험, 그리고 적기 교육. 적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글, 제가 늘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에게 7살 되기 전까지 놀아도 된다. 늘 말씀드리는데, 저 진심이거든요. 4살에 한글 가르친다고 애를 10개월을 잡을 거를 7살 가을에 가르치면 3주면 됩니다. 진짜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우리는 4살에 2달 만에 다 했는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걔가 7살에 했으면 3일 만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적기 교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요 방에 있는 제 친구가 얘기해 줄게. 지금 유치원생 2명 키우는 친구가 요즘 한글 가르치는 것도 집에서 안 한다. 다 무슨 학원, 선생님 붙이고 막 이런 거 한대요. 전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해요. 그 돈으로 치킨 사 먹지. 제가 늘 그 생각하거든요. 네, 교촌의 허니콤보 꼬맹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 사 먹고 노는 게 나아요. 네, 진짜. 자, 개념을 완벽하게 안다. 단원평가 준비하는 태도, 받아쓰기. 받아쓰기 틀려본 적이 없고, 뭐, 단원평가도 만점, 거의 만점. 이렇게 엄마가 가르쳤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원평가 만점 너무 중요한데, 단원평가 틀렸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굴게 만들면 안 돼요. 요거를 잘못 적용해서, 단원평가 틀렸어! 이렇게 하시면 공부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단원평가를 준비를 하면
잘 보게 돼요. 실수를 한 개 틀릴 수 있잖아요. 괜찮다를 이때 가르치는 거예요. 실수를 할 거면 이때 하는 거죠. 실수를 할 거면 저학년에. 이왕 할 거면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5학년 그때. 그렇게 해요.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선행학습의 죽을 죄. 저 이거 죽을 죄랑 아까 악의축 영재원 두 가지가 딱 나는데 선행학습의 죽을 죄는 뭐냐? 가만 놔두면 잘할 것 같은 애들을 못하게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선행학습. 선행학습을 하면 적기학습에 반대잖아요. 적기교육. 적기교육을 하면 처음 배웠을 때 한 7, 80%는 이해될 것 같은 아이가 선행학습을 하면 20%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난 안 돼. 역시 난 공부는 아니야. 난 수학머리가 없대. 나 아빠 닮았대. 나 엄마 닮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나도 괜찮네 할 애를 못하는 레벨로 완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바퀴, 네 바퀴 돌리면 괜찮아진대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사기예요. 절대 아니에요. 세 바퀴, 네 바퀴 돌린다고 잘 되면 이미 열 바퀴 돌린 학원 나왔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대한민국 학부모 로스케 아십니까? 세 바퀴, 네 바퀴 돌리면 100%다 1등급이야. 그럼 당연히 열 바퀴 돌린 학원 나왔어요, 이미. 안 나왔잖아요.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얕게 여러 번 도는 걸로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한 3등급, 4등급 정도 갈 거예요. 얕게 여러 번 돌리면, 잘하면. 한 번쯤은 깊이 가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은 첫 번째를 깊이 있게 굵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가열된 세상에서 아이를 지키는 용기를 내자. 이렇게 끝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책 내용을 훑어볼 수 있는데, 제가 페이지별로 많이 했거든요. 많이 써놨는데, 요거를 제가 슬라이드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정말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난 절대 안 읽을 건데, 한다고 제가 여러분 쫓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발췌된 것도 보십시오. 보십시오. 일단 제가 보라색 줄 그은 것만 읽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노력하다가 주저앉는 걸로 비난하지 마세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웬일로 며칠 하나 했다? 이렇게 말해본 적 있는 엄마 정말 많아요.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으이구,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투 아시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는 왜 실패하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 청소는 왜 실패합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절대 그걸 하면 안 돼. 그래도 내가 청소 오늘 못했는데 마음속으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내가 내 아침에는 꼭 청소해야지. 저기 한 칸 꼭 치워야지. 일어나자마자 청소기를 돌려야지. 막 다짐을 했는데 남편이 어이구 청소 네가 아이고 그렇지 하면 안 해. 아이씨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의 공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해줘. 엄마 내가 할 건데 똑같이 하자. 그럼 엄마 더 열받죠. 네가 뭐 해? 아 이거 하지 뭐 하지?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도 득이 안 돼요. 누구에게도 득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마음 먹은 걸로 끝까지 하는 사람은 없어. 매번 또 다짐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른들도 다 그래. 응.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자, 그다음 자녀의 노력을 평가하기 전에 자녀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들여다보십시오. 네. 지금 뼈를 하도 맞아가지고 뼈가 없어지는 위기에 처한 책인데요. 이건 순살도서라고 엄마들이 순살도서. 순살이 되는 중인 거예요. 자,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 힘듭니다. 노력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대충 키워도 잘만 자란다는 말은 고민과 공부 없이 대충 키운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제대로 해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쓴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음.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 엄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엄마. 저는 어렸을 때도 이런 성격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잘해야 되는 꼬맹이였어요, 진짜. 난 잘하고 말 거야! 이런 애였거든요. 아무도 안 시키는 혼자 막 구석에 가서 하고 있고 막.
숙제 이만큼 해라면 이만큼 해가고 막. 준비물 막 3개 사는 걸 내가 혼자 30개 들고 와서 다 나눠주고 막. 저는 이런 애였어요, 진짜. 근데 그런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울 때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니요. 필요했을걸요? 솔직히 지금 말을 안 해도 이런 나를 보고 불편했던 다른 친구의 엄마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선으로부터 엄마는 나를 지켜냈고, 그죠? 그리고 내가 너무 나대려고 할 때 엄마가 나를 주저앉혔겠죠? 그리고 가만 냅두면 남들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내가 이제 오도방정을 떨어가지고 일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일이 없이 순탄하게 지나갔다는 거는 엄마가 뭔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언니가 또 있으니까. 부모는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들어요. 제가 제 딸들을 낳고 났을 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 언니 진짜 똑똑하거든요. 저희 언니 머리 진짜 좋아요. 문해력이 갑이에요. 갑 오브 갑. 제가 글 쓰고 첨삭이 필요할 때 언니에게 보냅니다. 진짜예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딸을 둘을 낳았더니 저한테 제 돌아가신 아빠가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애들 편애하지 말라고. 왜냐면 되게 아기 때 저는 엄청 막 입안에 혀 같은 딸이고 저희 언니는 착하기만 한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때 큰딸은 4차원이고 둘째는 알랑방구를 끼고 있으니까 이제 둘째 딸한테 뭘 자꾸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심부름을 시켜도 언니 잘 챙겨. 제가 평생 들었거든요. 언니 손 꼭 잡고 다녀라. 우리 언니 부동산 계약하면 같이 가줘라. 미나 같이 가줘라. 내가 동생인데. 같이 가줘라. 맨날. 어디 같이 가줘라. 길, 버스 태워서 보내줘라.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가 편애하지 마라. 똑같은 자식이라고 얘기했다고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제가 애가 둘이 됐을 때 비로소. 어떤 자식을 낳아도 부모 역할이 늘어나는 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언니랑 저는 지금도 사이가 진짜 좋거든요. 정말 좀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 진짜. 네. 원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 손 치면 지금부터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자도 하고 저도 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좋아지려고 맘먹으면 좋아지는데 누가 좋아지려고 맘먹어야 되냐면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그 이호선 작가인가 그 상담가인가 누가 최근에 쇼츠에서 그걸 봤는데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애한테 윽박 지르지 말라고 엄마가 처음이지만 애는 세상이 처음인 거고 나는 30년 더 살지 않았냐고 너무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부모가 먼저 물꼬를 터야 됩니다. 네.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결국 공부의 본질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공감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해시켜줘서 여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효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공부법을 모르는 때 혼자 하면 효율이 매우 낮을 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정말 더디고 더디고 더디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 갑자기 가속이 붙습니다. 이걸 누가 요즘 느끼냐? 우리 부반장님께서 느끼고 있어요. 우리 둘째 다율이가 요즘 엄청 빨라졌거든요. 하는 것들 다 빨라 아니에요, 여러분. 다 빠른 건 아닌데 수학 공부하는 것만큼은 정말 빨라지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1년 전에 더디고 더디고 더뎠어요. 정말 정말 더뎠어요. 기탄 수학 여러분 다 아시죠? 기탄 수학 한 장 푸는데 15분씩 걸리던 애예요. 한 장. 15분, 20분. 네. 열 장 풀려고 그러면 2시간 동안 울고 앉아 있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탄을 예습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나간 기탄 할 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정말 빨라요. 정말 빨라요. 제가 보고도, 이 속도는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빨라졌어요. 이게 그 더디고 더디고 더딘 부분을 아이도 견디고 부모도 견디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나중에 채팅창에 고백 좀 해주십시오. 바라보는 엄마가 속이 터져요, 터져. 문드러진다라고 하죠. 답답해 죽거든요. 왜냐하면 속도가 느린 아이를 집중시키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집중해, 앉아, 쳐다봐, 어디, 뭐해, 뭐 쳐다봐, 앉아, 연필 똑바로 앉아,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애가, 엄마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안 나오는 아이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두드려 패가면서 하면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두드려 패가면서 하는데 욕을 막 하면서 하는데 애가 시간이 지난다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지진 않아요. 좋아지진 않아요. 물론 엄마도 사람인데 윽박 지를 수 있죠. 화낼 수 있죠. 뒤통수 한 대 날릴 수 있고 등짝 스매싱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이거 착각착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면 절대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엄마의 컨디션 조절이 필수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자, 66쪽에 있는 거. 중학교 시험은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무리 없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학군지여서 안 돼요. 아니요. 학군지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무리 없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무리 없이잖아요?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 한두 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한두 개 틀려도 90점 넘거든요. 그죠? 중학교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지필평가 90점 넘으면 반드시 A가 나옵니다. 반드시 A가 나오는데 학교에서 전과목 A를 받는 중학생들이 한 반에 5명도 안 돼요. 많아도 5명 안 되고요. 뭐 학군지가 한 5명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2명, 3명? 많은 반 4명 되려나? 그래요. 왜냐하면 국영수사과 중에 국영수, 과 정도 빼고 포기하는 애들 많아요. 아예 안 해요. 예체능 뭐 안 하는 거죠. 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라색이 더 팩트예요. 선행 공부에 치중하느라 현행에 구멍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생각보다 많다기보다 한 5% 빼고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5%. 100명이 만약에 선행을 한다. 5명 정도만 현행 만점이고 나머지는 다 구멍.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잘 해내지 못한 사람의 말을 무작정 믿고 내 아이에게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와 관계가 안 좋아서 문짝 뜯어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자녀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모델로 삼고 아이랑 요 나이 때쯤 뭐 하셨어요? 어디 여행 가셨어요? 아이 요 때는 생일 선물로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죠. 그죠? 부부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에게 가서 남편 생일에는 뭘 해줘요? 선물로 뭐 해줘? 뭐, 자기 생일에 뭐 해줘요? 이런 거 물어보셔야죠. 그죠? 근데 요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집 남편이 그 집 와이프한테 한 거만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안 먹힐 거 아닙니까? 그 집 와이프가 남편한테 해준 것도 내가 똑같이 해줘야죠. 네. 자녀도 마찬가지. 그 집에는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그 집에는 이때 이걸 했다더라가 아니라 그 집 부모가 뭐를 해주는지, 뭐를 기다려주는지, 어떤 것들을 하면 나누는지를 보고 같이 배워야죠. 자, 요거 뼈아픈 말인데요. 아이는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의 마음과 말 사이에 틈을 봅니다. 자, 마음이랑 말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공부를 못할 때마다 막 표정이 막 썩어가. 그럼 애가 그 괴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적을 얘기 안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뭐 성적표 사인 받아와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데 이거를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한 지인이 고1 올라가는 지금 둘째 딸이 이번에 외고를 붙었는데 중1 때 수학 시험 성적을 엄마가 모른다고 했어요. 아이가 너무 충격받아서 말을 안 했고 지금까지도 말을 안 했고 자기도 안 물어봤대요. 그거 안 물어보고 버틸 수 있는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 너 그래서 몇 점인데 이거 안 하고 싶겠어요? 네. 그런 집도 있다. 있다. 근데 내 마음은 썩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착한 엄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 성적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표정이 썩어 있으면 애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네. 보는 거예요. 자, 자.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는 그룹.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에게 무리한 스케줄을 들이밀었던 경우.
있고, 이 책엔 안 나왔지만, 이 책은 지금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모가 적절한 시기에 권위적이라기보다 권위를 가지고 차단해주지 못한 경우, 부모가 봤을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애는 친구 따라하다가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럼 그걸 인지했을 때 그 친구를 끊어내야죠. 그걸 못했을 때 혹독한 사춘기가 옵니다. 저 내 자식 맞나? 싶은 상황이 와요. 많이 봤어요. 진짜로. 네. 근데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애보다 저 애가 물들이는 게 크면 내가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이것도 하지 않고 사춘기를 탓하는 부모 정말 많아요.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학교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보다 더 혹독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미. 진짜예요. 지금 저희 딸이 이제 졸업했는데, 6학년 때, 딸이 이제 얘기해 주는데, 애들이 이제 4명이나 5명 정도가 이제 한 모듬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6학년 정도 되면 다 핸드폰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리고 학교에는 체벌이 없고, 벌을 세울 수 없고, 그 학생 인권 때문에 한동안 아무것도 제지를 못하다가, 다른 아이들의 그 학습권 보호 때문에 뭐 1호 조치, 2호 조치, 3호 조치해서 말을 안 들으면 세워서 교실 뒤로 보낸다, 복도에 내보낸다 뭐 이런 게 생겼잖아요. 얼핏 뉴스 기억나시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돼요, 잘. 그래서 선생님이 핸드폰 넣어라고 하지만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한 모든 전체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지하지만 다 못 들은 척 게임을 하고 있거나 마지못해 넣었는데 덮었는데 핸드폰을 선생님이 자꾸 훈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구는 거예요. 5명이 다 같이. 그러면 교실 분위기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자, 이걸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5명이 동시에 텔레파시가 통해서 빡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한 명이 시작했고, 괜찮네? 한 명 더 하고, 그 앞에 내가 또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첫날은? 그다음부터 동시에 다 했을 수 있겠지만, 첫날에 누군가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럼 팔이 안으로 굽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애도 문제긴 하지만, 물 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차단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돌리는 케이스만 사춘기가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때 개입하지 않을 때도 엄청난 사춘기가 와요. 두 케이스 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실제로 아이들은 자유롭게 방황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방황하면서도 부모가 나를 애달파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경우 너무 많아요. 되게 많은 청소년들이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네, 진짜예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하고 표정이랑 컨디션을 다 같이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뒤에 부모들이 아이의 노는 꼴을 못 보는 데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분량을 정해두고 특히 나이가 올라갈수록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으면 바꾸고 싶은 습관을 글로 써두고 점검해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욕심이 계속 올라가요. 요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네. 한계가 있거든요. 할 일 다 하고 노는 거는 마음껏 놀게 해야죠. 마음 편히. 그죠? 다음. 자, 내가 원해서 배우고 학습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감정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른 돼가지고 막 내가 뜨개질을 막 배우고 싶다. 요즘 제 주변에 가드닝 배우고 싶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가드닝 배우고 싶다. 그리고 뭐 요리, 오랜만에 요리도 배우고 싶다. 운동, 새로운 운동 배우고 싶다. 되게 즐거워요. 공부가 아니니까 즐겁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지 않아요. 요리 싫어하는 사람들은 요리 정말 싫어하잖아요. 설거지 미치도록 싫어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재미있는 거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거는 즐거운 감정이라고 알아야 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성취감이 좀 있으면 자기가 나중에 정말 해야 할 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그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가 느낄 집안의 분위기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따스하고 긴장감이 없도록 해주세요. 적혀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따스하고 긴장감이 없도록. 이게 어떤 집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어떤 집은 너무 요원한 이야기예요. 하나가 잘 되는 집은 다 잘 될 거고요. 편한데 긴장감이 있다. 이게 이상하죠. 편한데 안정되지 않았어.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집은 다 돼요. 근데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빌런이라거나 엄마 아빠 사이 되게 안 좋아. 혹은 첫째가 막 사춘기 끝판을 달리고 있다. 예를 들면. 혹은 아이들 둘이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럼 저 네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누가 한 명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양육자가 두 명인 집은 엄마 아빠 혹은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있을 수 있고 엄마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빠 할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 모임에 오신 분들 다 엄마는 있잖아요. 양육자끼리 좋은 관계를 먼저 유지하시고요. 양육자가 안 좋은데 애들부터 먼저 푸는 거는 사실 약한 고리를 먼저 다지는 거잖아요. 더 큰 고리를 단단하게 하고 그다음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뻔한 말이라 어렵지만 화목한 가정, 화목해 본 적 없는 사람 이게 뭔지 몰라요, 솔직히. 네. 되게 불행한 이야기거든요. 화목하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단어거든요.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절제력. 절제력은 중요한 키워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 잡기 할 때 다른 습관 먼저 잡고, 다른 습관, 생활 습관 잡고, 그 다음 공부 습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거. 자, 함께하는 이유와 마음. 함께한, 아이랑 뭘 함께해. 근데 이제 그 마음 속에 내가 이거 하면 애가 이거 잘할 거니까. 내가 이거 하면 애 점수가 5점 오를 거니까. 이게 아니라, 신용만 하지 말고, 애랑 같이 해보니까 재밌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책 읽으니까 즐겁네? 이렇게. 저희 집은, 다 이제 책을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중에 제일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인표 씨가 책 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소설 쓰잖아요. 최근에 인어사냥이란 책이 나왔어요. 몇 달 됐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분이 쓴 책은 흡입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배우를 오래 해서 그런지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영화화 되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이거든요.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약간 좀 끔찍하게 상상되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도 큰딸에게 이렇게 읽어보라고 줬고 제 과외하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읽었고 남편에게 저희 큰딸이 추천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아빠가 미루고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딸이 아빠 왜 안 읽어? 아빠 그거 읽었어? 그래서 이제 잡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동안 회사에서 틈틈이 읽어서 다 읽은 거예요. 사실 되게 얇은 책이에요. 빨리 읽혀요. 그래서 저희 큰딸이 그랬어요. 아빠, 그거 2시간에 읽는 책인데 그거 뭐 이렇게 질질 끌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부랴부랴 읽었는데 재밌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거기가 이제 인어를 잡아서 인어 기름을 고안해서 먹으면 천년만년 장수한다는 그런 이제 설화에서 비롯된 이야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 집 남편 되게 사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인어 기름 가지고 이제 각종 유머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뭘 먹을 때마다 이게 인어 기름이라면 내가 1000살까지 살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의별 어디 밥 먹다가 살 씹었잖아요. 이렇게 씹으면 인어 기름 없니? 인어 기름? 막 이제 이걸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머인데 이걸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은 우리끼리는 그게 유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잡아온 인어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끔찍해요. 그래서 남편이랑 우리 큰딸이랑 이걸 만들면 고어물이 되지 않을까? 고어물? 체인소맨 같이 이게 하면서 지금 그 인어 지느러미 자르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이상할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하는 게 즐겁다는 거를 한 번 겪어야 되거든요. 한 번. 근데 이거 남편이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시키든지 남편 시키는 게 힘들면 내가 하는 거예요. 전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한 거예요.
이제 좀 컸고, 저희 큰딸이 이제 커서 아빠를 쪼는 거고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노는 것도. 노는 것도. 네. 어렸을 때 이제 같이 놀아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중에 몇 집 있거든요. 6살, 5, 6, 뭐 3살도 있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소꿉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정말. 레고 같은 거 진심을 다해서. 네. 저희도 숨바꼭질 이런 건 미친 듯이 하거든요. 정말. 네. 오랫동안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 자, 아이를 흔들어대는 이유. 이건 뭐냐?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이를 흔들어대는 이유가 자기 주관이 없어서다. 왜냐면, 가만 들어보니까 남의 말이 맞아. 팔랑. 여기 말이 맞아. 팔랑.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이 없어서. 근데 여기 뼈 때리는 말이 있어요. 주관이 없는 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고요. 되게, 여러분, 공교롭게도 전 되게 줏대 있어 보이잖아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이거 읽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그냥, 물론 여기서 말한 그 공부가 학창시절 공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치만, 저는 지금, 전 탐구 정신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궁금한 거 막 딥다 파는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음. 그래서, 그 주관이 생기는 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원자력 궁금하다. 원자력 딥다 파. 뭐 태양열에 대해서 막 별의별 얘기들이 많죠. 막 이거 뭐 태양열 전지판 자체가 환경오염을 더 유발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내가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앱스틴 파일이 난리예요. 앱스타인이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앱스틴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앱스틴 파일이 막 여기저기 막 이상하다 말이 많아. 그럼 내가 그걸 또 막 혼자 직접 파는 거예요. 네. 진짜야? 빌 게이츠 정말 그랬을까? 혼자 막. 음모론까지 가능은 아니지만, 뭐 들여다보는 거 내 주관을 내가 가지려고.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갖는 거죠. 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해를 세우면 많이 팔랑거리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자, 부모님들의 공부관념에 반복이라는 단어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죠? 3회독, 4회독, 막 얘기하잖아요. 3회독, 4회독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일하게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저희 딸들과 얘기할 때 이거는 2회, 3회독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어 공부하는 책이에요. 영어 단어책. 영어 단어책 한 번만 외우고 어떻게 다 압니까? 천재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거 말고 수학책 같은 것들, 과학책, 국어책을 2, 3회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근데 고3이다. 고3이고 내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다 봤어. 그러면 내가 봤던 책을 또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죠? 단어책을 제외하고는 반복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 할 때 깊이 하니까. 네. 근데 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된다. 그래서 애들이 미리 시작시켜서 3번, 4번 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기에 하면 잘했을 애를 미리 시켜서 아, 나 모르겠어. 나 못해. 이렇게 만드는 게 선행학습에 정말 죽을 죄예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는 거 하면 지겹잖아요. 그죠? 지겨워요. 그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좋지 않다. 자, 선행학습의 죽을 죄는 한둘이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행학습이 공부 못하는 아이를 만든다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개만 해도 진짜 죽을 죄죠. 이거 사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죄예요, 이건 정말. 자, 구멍을 보면 잡아 세워서 구멍을 말끔하게 메꾼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구멍 요만한 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아서면 이만해져 있고 그 다음 쯤에 이만해져 있어요. 제가 수학 공부할 때 늘 말씀드려요. 수학 공부의 패턴이 초등 5, 6학년 때 나온 게 중학교 때 또 나와요. 초등학교 때 어떤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네모 어떤 수가 나오거든요. 5학년, 6학년 때. 중1 가면은 x를 구하는 1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중2에 가면은 1차 부등식이 나오고요. x를 딱 하나로 정하는 게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방정식이 안 되면 부등식이 안 돼요. 방정식 풀이법 가지고 부등식을 응용하는 거거든요. 부등식이 되잖아요. 그럼 3학년 때 되면은 x하고 y를 구하는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x 하나도 못 구하는데 x, y를 두 개를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한다니까요. 그 4학년 2학기에 가면 1학기, 2학기 점점 뒤로 가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x가 답이 두 개래. 왜 두 개지? 어떤 경우에 답이 하나래. 어떤 경우에 답이 없대요. 왜? 이게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풀 수 없고요. 이게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커다란 통에 중학교 때 배운 걸 다 집어넣은 다음에 막 섞어서 착 던지는 것 같은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풀 수 있어?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가면 구멍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초등 저학년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때 더하기 배우고요. 2학년 때 빼기를 배우면서 곱하기를 합니다. 2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곱하기 하면 3학년 1학기 때 곱하기 하고요. 3학년 2학기 4학년 때 나누기를 합니다. 요거를 보시면 나누기를 떠올려 보세요. 자, 320 안에 50이 몇 번 들어갈까? 하면 30 안에 320이 332 안에 50이 안 들어가네? 320 안에 50이 6번 들어가. 6번 들어가면 50 곱하기 6을 하고 그 50 곱하기 6을 한 300을 320 밑에 쓰죠, 여러분. 쓴 다음에 뭐 해요? 320 빼기 300을 하잖아요. 그래서 20이라고 쓰죠. 빼기를 해서. 그 20을 나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여기 곱하기하고 빼기가 들어갔죠. 나누기를 하는데 이 나누기는 결국 곱하기랑 빼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빼기를 못하면 4학년 나누기를 못해요. 구구단을 못하면 나누기를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그리고 4학년이 끝나면 5학년 때 분수 곱셈을 배워요. 분수의 나눗셈 곱셈. 나누기의 개념을 모르면 분수의 나눗셈을 못하죠. 당연히 못해요. 못하고 약분할 때 나누기를 하거든요. 약분할 때 나누기 뭘로 하냐? 구단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구단을 제가 이렇게 자꾸 연산을 말씀드리는 게 연산을 완벽하게 잘하지 못하면 뒤에 구멍이 계속 생겨요. 열심히 푸면 다 틀려 막. 그럼 재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앞 단계를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아니, 이번 주죠, 이제. 수학 강의 때, 저학년 수학 강의 때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릴 거예요. 저학년 때 잘 모르시거든요. 연산 할 줄 알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할 줄 아는 거랑 잘하는 건 정말 다른 일이에요. 네. 자, 봅시다. 여기 맘 아픈 이야기 하나 또 나와요. 공부 관련돼서. 별다른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다들 한다니까 하는 건가요? 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이래서 할 거예요. 별 계획은 없는데 남들 하니까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깐 멈추고. 근데 우리 애는 아직 초등 저학년이라서 정말 남들처럼 달리면 중등 가면 다 구멍이 나는지 내가 진짜 궁금하다. 나 진짜 궁금해서 못 참겠다. 그럼 여러분 티처스 많잖아요. 티처스에 보면은 대치동 미치듯이 달리고 목동 퀴즈로 큰 애들 구멍 나는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흔해요. 그런 애들이 본 적도 없는 특이한 애가 그런 애가 있으면 그 영상에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아무도 공감을 못 할 텐데. 공감이 되니까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방의 부반장님뿐만 아니라 중학생 가르치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멍 난 애들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덮어두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진짜 우리 애가 필요한 게 뭐지를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밥 해주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학원이 해주질 않아요. 아니면 돈이 진짜 많거나, 돈이 진짜 많아서 이런 거 고민해서 채워주는 컨설팅 학원이 또 있거든요, 대치동에 가면. 그럼 이제 대치동 이사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진짜 많으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책 내용은 이걸로 끝났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거였어요. 나와 우리 아이의 공부 감정은 어떻지?
어떻지? 공부를 왜 해야 하냐고 아이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제가 이거 종종 말씀드리죠. 질문. 선행은 정말 안 해도 되는 걸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선행 하나도 안 하는데 막 우리 동규 막 선행 하나도 안 했는데 괜찮다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건지 궁금하잖아요? 자,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뭐가 있지? 특목고에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막 진짜 허황된 꿈 내가 막 나에게 천억이 생긴다면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누가 보내준다면 붙었어. 갈까 말까 행복한 고민인데 해보자는 거예요. 네. 자, 일단 다른 책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기수에 제가 두 권의 책을 더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책은 좀 가볍고요. 이 책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 책을 리뷰를 제가 제 블로그에 써놨는데 제가 단톡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값이 좀 비싸요. 이 책이 얇은 책인데 2만 원 넘거든요. 좀 비싸요. 그리고 제가 책에 써놨는데 300 몇 페이지인데 100페이지는 중복된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100페이지는. 그러니까 100쪽을 빼야 돼. 200쪽짜리 책이야. 그죠? 그리고 책도 글씨도 엄청 크고 띄엄띄엄 있긴 한데요. 내용 자체로 보면 도움되는 어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랑 대화하는 좀 서투르다. 그러면 한 번쯤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도서관에서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에 보시거나 사서 깨끗이 읽고 알라딘이 팔거나 뭐 이렇게 막 천년만년 보관할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왔던 요 페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들에게 의무와 책임감을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왜 찜찜한 감정이 드는지, 왜 책임을 지는 일에는 늘 부담스러움이 뒤따르는지 알려주어야 하죠. 특히 꼭 잠깐만요. 페이지가. 해야만 하는 일을 회피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아이에게는 더욱 감정을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약속한 정리를 미루었을 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이 찜찜한 마음에는 죄책감과 초조함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감정이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됐죠? 숙제 안 하면 애들이 찜찜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밑에까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날을 상상하니 엄마 마음이 벌써 벅차다. 큰 노력 없이 이룬 결과는 기쁨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잘 돼서 좋다, 기쁘다 이렇게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결과는 벅차다는 말로만 표현이 가능하겠지. 이런 표현들을 써주면 당연히 아이의 감정밭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제가 어제 저희 중학생 되는 큰딸이랑 가방을 사러 갔다 왔어요. 저 친언니 만나가지고. 일단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저희 집 그 현관에 보면 저희 남편이 나비를 잡아가지고 표구를 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정말 취미 부자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손바닥만한 제비나비부터 정말 작은 모시나비, 그 날개가 투명해요. 뒷면이 보이는 나비가 있거든요. 저희 집 마당에서 대부분 잡은 거예요. 나비 액자가 쫙 있는데 저희 막내가 나가다가 비틀하면서 이제 걸려가지고 제일 큰 제비나비가 있는 정말 멋진 제비나비가 있는 액자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깨졌죠. 그 앞에 유리인 줄 알았던 데가 플라스틱이었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액자가 이제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있는 액자가 이제 박살이 나고 나비가 이제 분리 해체 분리가 된 거죠. 제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큰딸이 그랬어요. 엄마, 나 또 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마디가. 제가 화가 바로 났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괜찮냐라고 한마디도 안 물어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늘 큰딸을 키우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했던 게 이거였어요. 막내가 넘어져서 다쳐 있으면 저희 큰딸은 괜찮냐고 봐주지 않고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안 밀었어. 이걸 했어요. 진짜. 요 표정으로. 이렇게.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막내가 엎어져서 울고 있는데 제가 집안일 하다가 막 뛰어가 보면 분명히 언니가 같이 3살 터울 나는 언니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큰딸이 항상 여기 붙어서 엄마 나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지기 정말 화가 났어요. 네가 맞고 아니고 안 중요하고 누구라도 넘어지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를 봐줘야 된다. 정말 오래 가르쳤어요. 정말 오래. 정말 오래 가르쳐서 좀 된 줄 알았는데 어제 오랜만에 떨어지고 엄마 다리 떨어뜨렸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제가 내려가서 큰딸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알아들을 만큼 됐으니까 로아야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솔직히 말해봐 학교에서 친구가 교실에 있는 비품을 뭘 떨어뜨렸어. 그럼 선생님 저기 멀리서 못 보셨는데 얘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너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 친구가? 그랬더니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려서 맞네 내가 정말 짜증나는 짓을 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제가 혼을 냈을 때 애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더 설명하지 않으면 왜 이게 혼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 때까지. 여기 지금 보면 찜찜한 감정이 왜 드는지, 왜 부담스러움이 드는지를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를 알려주지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계속 상황에 맞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일을 저는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다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큰딸이랑 둘이 걸어 다닐 일이 있어서 야, 아침에 그렇게 얘기한 거 생각해보니까 너 놀랬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가 항상 하니까 되게 이상했지. 되게 이상했대요. 봐봐. 지금 그걸 떨어뜨린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너밖에 없어. 만약에 그 액자 유리였다 치자. 그러면 너만 그 파편이 어느 정도 텄는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누군가 거기 치우러 올 때, 조심하세요. 유리 여기까지 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동생이 놀라서 다리를 이탈하려고 할 때, 조심해, 유리 있어. 라고 외칠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너는 그 외쳐야 되는 순간에, 엄마 저거 떨어뜨렸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언어로 설명을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이거를 저절로 알아지는 건 없어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음 언젠가 누군가 유리를 밟고 발에 피가 났을 때, 아,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말해줘야 되는 거구나를 피로 쓰인 걸로 알겠죠. 네. 그래서 말로 알려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떨어뜨린 사람이 제일 민망하고, 그죠? 그리고 떨어진 나비가 네가 말한다고 붙진 않으니까.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당연히. 당연히 설명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더 풀어 말하지 않으면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면 그 상황이 끝났을 때 다시 끄집어내서 애를 불편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를 기분 좋게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하하호호 하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까 네가 많이 놀랬지. 엄마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다. 여러 가지를 상황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아이도 표현하게 돼요. 네. 그거를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자, 그리고 그 다음 건 이겁니다. 요 책, 제가 지금 요거만 갖고 있고, 저는 이 초등 저학년 편은 발췌독만 했고요. 제가 지금 초등 저학년이 있긴 하지만, 독서로 따지면 초등 고학년 독서를 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저거는 안 갖고 있고, 여기 나와서 지금 봤고요. 요 책은 제가 4번 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요 책을 한 번 더 읽을 생각이에요. 여러분, 또 모임원들이랑. 왜냐면, 공부머리 독서법에 대해서 새 책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멤버님과에게다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다시 나온 책이 아니고요. 얘는 독서 교육의 모든 것이라 적혀 있잖아요. 이 최승필 저자님이 진짜 꼼꼼하신 분이에요. 정말 글도 잘 쓰시고 정말 독서 교육의 모든 게 이 가운데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걸 읽고 적용이 잘 안 돼서 나오는 수많은 질문들을 어린아이들과 좀 고학년들을 나눠서 분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학년들한테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과 많이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읽으면, 어, 전략 실행서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그 진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것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보시고요. 이게 50만 부 요즘 50만 부 팔렸으면 진짜 많이 팔린 거거든요. 여기 실전 활용편에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뒤에 지금 이 책의 뒤에 300 몇 페이지 거의 뒤에 있는 거예요. 자, 봉독서가라는 카페, 그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독서 퀴즈 세트가 있는데 가입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가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 책은 자, 독서 퀴즈를 할 수 있는 세트를 구성을 해뒀는데 좋은 책들 소개해 주세요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하도 엄마들이 우리 애가 책을 잘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독서 퀴즈를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독서 퀴즈가 보통 논술 학원에서 하는 그런 좀 어려운 막 세밀한 문제들이 아니고요. 책을 잘 읽기만 하면 거의 90% 넘는 정답률을 보여야만 할 문제들을 만들어 놨어요. 독서 퀴즈로. 그래서 그 책의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요건 제가 파일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요 초 1, 2학년 수준이 초 1, 2학년 이걸 읽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초 1, 2학년 수준에서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 우리 애가 초등 4학년인데 책을 잘 못 읽어요. 그다음에 0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고 읽을 것도 있고 사이트에 가면은 정보도 있다. 이거는 제가 다운받아서 뿌리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그 원작자가 있잖아요. 카페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초등 4학년, 5, 6학년, 청소년, 성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아시죠? 바퀴벌레로 변한 이야기. 이게, 음, 문해력에 따라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요. 이런 책들이. 요거를 그냥 내가 바퀴벌레로 된다면, 정말 신기한 일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SF적으로 보는, 초등 3, 4학년 수준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해의 폭이 정말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본다고 보지 마!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때 봤다고 이거 다 이해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이 중에 애들이랑 같이 본 책 정말 많거든요.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정말 중학생이 보면 정말 재밌어요. 초유? 중학생? 재밌고요. 여기 청소년과 성인 문해력 강화 세트가 있어요. 요거는 책을 잘 읽어도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금희 작가의 유진과 유진 여기 있고요. 이금희 작가가 이번에 무슨 전 세계 무슨 청소년 도서 수상 후보인가 어디 올랐더라고요. 이분 정말 글 열심히 쓰시고요. 여기 뒤에 보면 기억 전달자 제가 늘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트 사용법까지 나와 있고 초등 고학년인데 책을 놓지 않는 중학생으로 키우고 싶다. 라면 저는 이 책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소장 가치가 있어요. 정말 아까 제가 김종원 작가 책은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 책은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21,000원인데 김종원 작가 책이 21,000원이면 너무 날라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준비한 내용이고요. 녹화를 잠깐 끊고 대화를 잠깐 하겠습니다.